저번에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그냥 자세히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화면에 보면 이렇게 블로그 하나가 떠 있죠. 제 별명이 인터넷에서 제 아이디가 깜쌤이에요. 왜 깜쌤인 거니?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고 귀국해서 애들에게 앞에 섰더니 경주시 용강초등학교에 근무를 할 때 어떤 여학생이 내보고 선생님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뭐 좋은 게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항상 피부가 새까마니까 까만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깜쌤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이 지어주면 이거 영광이지. 그래서요 고맙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깜쌤이라고 지었는데 이 별명이 예상외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쌤의 세상 사는 이야기, 현재 보고 계시는 요거는 다음에 있어요. 요거는요, 요건 다음에 있고, 화면이 바뀌었는데, 요거는 위에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죠? 요거는 네이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원래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이 글이 한 6,000개쯤 돼요.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사진만 해도 이제 한 30만 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네이버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저게 어딘가니 그리스의 산토리니예요.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에서 바라본 그 모습이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편집을 요리조리 해서 가에 테를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만약에 여행에 관계되는 걸 보신다면 어디가 좋으냐 하면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보면 여기 지금 요 빨갛게 이렇게 블로그라고 이렇게 뜨는 깜빡이는 데가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이러면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서부터 배낭의 행기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걸 이제 카테고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카테고리 속에 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동부 유럽을 여행한 것 같으면 여기 남부 유럽, 발칸반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글들이 한꺼번에 수없이 쫙 올라와 있어요. 유럽 동남부 여행 총결산이라는 게 마지막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유럽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쭉 한번 올려주십시오. 쭉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여행했는데 경비는 순수 여행 경비는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280만 원 정도를 썼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29박 30일 동안에 제가 여행 쓴 돈이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280만 원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모두 다 공개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도 좋은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써요. 요거예요. 이것도 외국산 좋은 게 아니고 국산 삼성이에요. 요새는 이런 모델이 거의 없어서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구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왜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쓰느냐, 이제 여러분이 이게 궁금하시겠죠? 제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느냐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프로다 아마추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선 배낭 맨 걸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여행자가 말이죠. 여행자가 배낭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 이건 아직도 아마추어예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요. 그런데 프로는 어떻게 메는 거니? 프로는 이렇게 메요. 이렇게.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앞으로 이게 눈에 보이도록 메고 있으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아요. 귀중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맨 것만 가지고도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여행자 프로다. 저 사람은 여행자, 아직은 아마추어다 하는 걸 이 배낭 하나 작은 거 맨 거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기도 마찬가지로요. 전 세계 스마트폰은 이게 도둑 촬영, 도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소리가 안 나는 나라도 어딘가는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둑 촬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모습을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소리가 안 나요. 자, 방금 이렇게 찍었어요. 소리 나던가요? 소리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게 엄청나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 필요한 데마다 사진을 찍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스마트폰도 물론 그래 할 수 있지만은 저녁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늘 찍었던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아, 내가 오늘은 어디를 봤으니까 여기 요래됐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배낭 속에다가 그 다음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기록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밑에 이렇게 저장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이 저장 장치를 빼서 노트북에다가 연결시켜요. 그래놓고 그날 사진 촬영한 걸 모두 노트북으로 다 옮겨요. 그리고 나서 이 노트북의 기능을 구글에다가 자동 사진을 보내도록 기능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밤새도록 구글에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잃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중앙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는 남쪽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럽도 위험해요. 유럽도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뭘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아, 저 사람 프로다, 아마추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고물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렌즈가 굉장히 두꺼운 좋은 걸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서요. 또 스마트폰 이 자체 카메라가 워낙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찍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면 늦게 오신 분은 이야기 못 들었죠? 이게 여행자로서 제가 여행을 다녀본 경험에 의한 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배낭을 뒤로 메고 있다가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도시에서 내 친구 하나가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요 뒤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배낭을 뒤로 메고 있었는데 우르무치 역 앞에서 뭘 길가에서 뭘 본다고 고개를 숙이는 사이에 교묘하게 지퍼를 열고 그 속에 있는 카메라를 가져간 거예요. 솜씨가 뛰어나죠?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소매치기하고 한국 소매치기하고 누가 더 솜씨가 좋으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양복 안쪽 주머니에다 지갑을 넣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넣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소매치기는 그냥 꺼내간대요. 사람 모르게 그냥 싹 꺼내간대요. 한국의 소매치기는 이탈리아 소매치기보다가 더 솜씨가 좋아서 면도 칼로 긋고 꺼내가고 나서는 바느질까지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소매치기가 유럽에는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도둑은 그나마 신사적이어서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지가 자기 물건처럼 여기 가져가요. 술 몇씩 가져가요. 기차 안에서 내가 배낭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인이 급하니까 이제 영어로
말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영어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말,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영어로, Hey, you, what are you doing? 이러고 있다가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쪽에는 소매치기도 많고 도둑도 많은데 심지어는 도둑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유럽에서는 들고 이래 가면서 기차에서 내리잖아요. 내려서 이래 도둑, 그 물건 주인 보고 손까지 흔들어 주고 가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만큼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이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들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중국 여행이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농담이에요. 다 아는 농담이에요. 혹시 이 문자의 의미를 아는 분? 알죠? 자, 고향이 경상도가 아닌 분.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경주요. 고향이 경상도가 아닌 분. 자, 교수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국 여행이 가능한 거와 가능하지 않은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교수님 요거.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거 승자를 넣어서 제곱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승을 넣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2의 2승. 예. 2의 2승. 예. 2의 2승. 예. 잘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그럼 이제 교수님 들어보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지 제일 왼쪽에 제가 손으로 탁 가리키면 여러분들 큰 소리 읽어주셔야 돼요. 2의 2승. 예, 다시요. 시작. 2의 2승. 2의 2승. 예, 다시요. 시작. 2의 2승. 예, 이제 교수님 구별돼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2의 2승. 그렇죠. 2의 2승이에요. 요거는요. 시작. 2의 2승. 그렇죠. 이제 구별돼요? 그 다음에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의 2승. 그렇죠. 요거는 2의 2승이에요. 요거는요? 2의 2승. 그렇죠. 요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돼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을 뺀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가짜, 가라는 글자 알죠? 가짜 5개 머릿속에 상상하십시오. 경상도 사람들 아세요? 그 아이가 성이 가시이니 이런 의미로 가짜 5개를 방금처럼 그런 억양을 넣어서 시작. 예, 그렇죠. 가가 이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짜 4자입니다. 4자로 줄어들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냐? 이런 의미로. 시작. 그렇죠. 가가. 요거 경상도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가가, 이번에는 축약을 해서, 가가 바로 그 아이냐? 석자. 가가. 그건 넉자잖아요. 가가, 요건 넉자고, 석자로요. 액센트 넣을 수 있겠어요? 가가. 예. 그러면 석자죠. 그 아이냐? 2자로요. 시작. 가가. 그 다음에 그 아이 딱 한자로요. 시작. 가. 자, 이제 구별됐어요?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게 성조라는 거예요.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어요. 꼭 같지는 않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상도 말에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성조가 있다는 걸 빨리 이해를 하면 중국 여행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중국 여행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글자 수가 얼마예요? 글자 수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성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대화하는 걸 보면 말에 높낮이가 계속 있어서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서양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성조라는 것이 중국 여행하는데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다음 두 번째 화면. 자, 이놈을 확대해 주십시오. 밑에 여기에 보면 플러스가 있죠? 예. 확대를 해 주십시오. 예, 됐어요. 현재 중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들 다 알죠? 대만을 여행하는 거하고 중국 본토를 여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에는 글자를 어떤 걸 쓰는 거 아니? 이런 글자를 써요. 이런 글자를.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걸 번체라고 해요. 혹은 정자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다 번체를 배웠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대륙의 중국인들, 자유중국은 아직도 번자를 써요. 글자를요. 번자를 쓰는데 대륙의 중국인들은 이 번자를 간단하게 만든 간체자, 줄여서 간자라고 하는 이 간자를 써요. 그래서 중국을 여행할 때는 간자를 모르면 완전히 여행을 죽을 쓰고 말아요. 간자를 모르면. 그래서 그러면 간자를 지금 다 배워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연세,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런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 가서 수없이 많은 글자들이 촤르륵 나오는데 저건 무슨 뜻일 것이다 라고 단번에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세대는 중국 여행하기가 엄청 편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은 나는 한자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는데 중국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배운 번체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중국 가가지고 간자를 즉석에서 보고 저건 뭐다 이런 식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터무니없이 변한 모습도 있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글자 같아요? 정답은 옆에 여기 있어요. 이게 X자로 해놓고 위에 점을 하나 찍어놨죠? 이게 오를 의자예요. 여기에요. 근데 그런 걸 알면 굉장히 쉽잖아요. 요거 오를 있잖아요. 광자에서 요거 속에 있는 누를 황자는 빼버리니까 요거는 요래 되네.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글자네. 화살표처럼 생긴 이게 요거 개자구나. 이거 한 개. 이것이라는 말도 되더라고요. 저거. 이렇게. 그러면 성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또 샤오첸, 또 샤오첸, 또 샤오첸, 또 다. 샤오, 적을 소, 첸, 돈을 나타내는 전자. 금전할 때 전자예요. 그러니까 또 샤오첸, 또 샤오첸, 이거 얼마예요? 하나 배웠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이게 이런 걸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흉내 내면 돼요. 이거 또 샤오첸. 네. 그러면 성조가 달라도 괜찮은 것이 왜 중국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성조 얘기를 했는가 하니
성조가 달라도 충분히 중국 여행이 가능한 게 왜 가능한 거니? 이번에는 중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붙어 있어요. 중국의 국토 면적이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북한을 빼고요. 남한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중국 땅이 우리 땅의 몇 배가 되죠? 96배예요. 우린 남북한 다 합하면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중국 땅이 우리 남북한 합한 거에 몇 배나 돼요? 상상할 수 없이 넓잖아요. 거의 30배 가깝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행정단위 중에 성이라고 하는 것, 요런 하나가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 하나가요. 그러면 이 넓은 나라에 사람들, 중국어 발음이 어떻겠어요?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에 영주, 제일 위쪽이 봉화 영주잖아요. 봉화 영주 말은 경상도 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주 사람들 말은 어디 거하고 닮았는 거니? 강원도 말 더하기 경상도 말이에요. 영주 말은요. 그 다음에 안동 말은, 영주하고 안동은 거리차 얼마 안 되잖아요. 안동은 끄트머리에 반드시 꺼가 들어가요.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동 끙끙이라고 그래요. 액센트가 달라요. 살짝 달라요. 안동 밑에가 의성이에요. 의성 말씨가 또 안동 말씨가 살짝 달라요. 의성 발음이지 군위예요. 군위는 사람들이 끄트머리에 말 어미가 개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식사했는 게 이렇게 나와요. 안동 사람들 같으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했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군이 다르다고 그랬죠? 영천어머 또 달라요. 경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달라요. 같은 경상북도인데 지역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상주 조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상주 조금 가면 끄트머리에 여자가 들어가요. 잘 있었어요. 울진 가면요. 울진 액센트가 상주와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걸 빨리 찾아내기 때문에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만약 내가 비교 언어학을 했으면 어쩌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요. 우리 경상북도 하나만 해도 이렇게 지방에 따라서 말씨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겠어요? 이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중국의 남쪽 지방에 가면 광동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북쪽 이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만다린, 북경어를 써요. 남쪽의 광동어하고 북쪽의 북경어는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유중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장개석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알잖아요. 장개석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우리말 발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북쪽 사람들은 지앙제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남쪽 사람들은 치앙카이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발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스하고 카이싹하고 완전히 다른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서 엉터리로 발음을 해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굳이 한국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시골 사람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발음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해도 돼요. 그냥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소전 그랬잖아요. 이거 다소전 이렇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야, 저거 어디 참 운남성 출신이가 어디 저서 온 시골 촌놈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 바가지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여행하기가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중국 지도를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요. 중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 행정구역에 관해서 미리 좀 알고 가는 게 편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북경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중국은 그걸 되게 지저분하더라. 아, 중국 그놈들 뭐 볼 거 없더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고장만 여행을 하고 외국 사람이 돌아가서 한국 다 봤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 남한의 100배가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되는 나라인데 어느 한 곳만 보고 와서 중국 다 봤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죠? 아니,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10번이나 갔어요. 10번 갔는데 아직도 못 간 데가 있어요. 그건 비워놓은 거예요. 계속 가려고요. 자, 제가 이제 지도 가운데도 중국 발음으로 된 걸 먼저 띄워놨어요. 제일 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룽장 성 이렇게 되어 있죠. 흑룡강 성이에요. 이게 흑룡강 성의 중심 도시가 하얼빈이에요. 요거는 한자로 아마 합이빈 정도로 하지 싶은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자가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지린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길림성이에요. 길림성이에요. 창춘시라고 되어 있죠. 성의 중심도시 성도. 성의 중심도시 성도가 창춘으로 되어 있죠. 장춘이에요. 그러면 배우잖아요. 아, 이 장자를, 이 긴 장자를 아마 창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성조가 틀려도 괜찮아요. 창, 창, 창. 내 마음대로 해봐도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 시골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아까 2의 2승부터 시작해서 9배를 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하기가 편하겠죠? 오늘 제 이야기 이렇게 듣는 분들은 어쩌면 횡재한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요? 인터넷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분 거의 없어요. 전들 어디 그런 거 안 찾아보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이제 랴오닝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요녕성이에요. 요녕성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랴오허라고 하는 거 배웠죠? 요하강 그리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하, 이게 바로 그렇게 나오구나. 랴오허. 랴오. 요녕, 랴오닝. 저절로 알아가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수도 뭐예요? 베이징. 그러니까 아하, 요거 한자로 쓰면 북녘 북자에다가 수도 경자를 쓰니까 서울 경자를 쓰니까 북자는 중국어 발음으로 베이가 되는구나.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도만 보고 있어도 중국어를 익힐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중국어 발음을 그냥 쉽게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족을 불러가지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베이징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의 수도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징. 남자는 난으로 발음을 하는구나. 경자는 징으로 했으니까 난징. 남경이구나. 남경. 무지무지 아름다운 도시예요. 남경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북경만 가보고 중국이 이렇더라라고 판단하시면 엄청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장수, 강소예요. 산둥, 산동이에요. 그러면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는 태산이 여기 있어요. 진안, 그러면 이건 제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게 이래 되는구나.
태산의 동쪽에 있는 성이니까 샨tung, 중국어 발음으로 샨tung. 아하, 이거 산동성이구나. 산동성에 가면 심청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심청전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나라 심청전 이야기가 왜 황해도에 거기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데 인당수 있는데 거기가 황해도 장산고 부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연관이 있겠느냐. 중국의 산동성에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왔지 않겠느냐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만약에 내가 비교 문화학을 익혔으면 어쩌면 또 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여기 있고 이 이야기는 여기 있고 원형은 여기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안휘성이에요. 이게 안휘성이고 허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국의 여기 강이 이렇게 하나 흐르는 강이 이게 황하예요. 황하, 화효. 허에 남쪽에 있으니까 하남성, 아, 허난. 그 위에 있으니까 허베이, 하북, 아, 이렇게 되는구나요. 이제 깨달아가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지명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잖아요. 중국의 지명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중국 여행하는 게 굉장히 되죠. 요거 산시, 산서거든요. 요거 산시는 섬서예요. 섬서성이에요. 중국이 자랑하는 전투기 이름이 젠이라고 그러죠. 그걸 한자로 섬자라고 그래요. 섬멸한다 할 때 섬자예요. 그러면 아, 요거는 우리말 발음은 같아도 한자로 쓰면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게 성조가 다르구나. 깐수, 감숙이에요. 감숙성이요. 여기에 란저우라는 도시가 나오죠. 난주. 아하, 여기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하는구나. 실크로드는 난주에서부터 시작해요. 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게 실크로드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중국 지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조금만 얘기를 더 할게요. 여기 올려놨어요. 저장성이라고 해놨죠.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절강성이에요. 절강이에요. 절강성 여행 반드시 죽기 전에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데는 거의 안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를 안 가보고 나서는 중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볼거리가 엄청 많아요. 푸젠, 복건성이에요. 대만의 맞은편이 복건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는 틀림없이 전진기지가 푸젠성, 복건성이 될 거예요. 그럼 복건성에 저는 복건성만 한 번 샅샅이 뒤졌어요. 복건성만요. 그렇게 해서 여행 한 번을 한 거예요. 아, 여기에서 대만을 침략하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시진핑의 마음을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광저우가 있는 여기가 광동성이에요. 광동이에요. 광동이에요. 광주의 동쪽에 있으니까 광동. 그러면 서쪽에 있는 건 뭐예요? 광시.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광시, 여기에 장족자치구. 아하, 여기에 소수민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치구로 해놨구나. 그 다음에 후난이라고 해놨죠. 여기에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동정호예요. 동정호의 남쪽에 있으니까 호남성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건설한 모택동은 호남성, 장사시, 상담현, 소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장사 가서 상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찾아가서 상담 버스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소산 찾아가야죠. 모택동의 고향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산에 찾아가서
모택동이 사는 집에, 태어난 집에 가봐야겠죠. 그 다음 모택동의 아버지가 자주 다녔던 언덕부터 시작해서 또 찾아가 보고, 여기에 중국 공산당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식사하잖아요. 그거 같은 음식점에 가봐야겠죠. 그러면 중국 여행할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도대체 중국을 여행할 건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교만하게 제가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요, 인간은 내가 아는 만큼 보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가서 술이나 마시고 그냥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진 하나 찍는 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찾아가면 너무 재미있어요. 아하, 여기 호남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장시라는 데가 있죠. 요거는 강서성이에요. 강서성의 여기 중심 도시는 남창이에요. 남창. 아하, 여기서부터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 시작됐구나. 남창 요 밑에 가면 유명한 정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정강산에서 모택동이가 서금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고 소비에트 지구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혁명을 시작해가지고 장개석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호남성을 거치고 귀주를 거치고 운남을 거치고 스촨을 거치고 간수로 가서, 그 다음에 간수에 가서 이 산서성의 연안이라는 도시까지 도망을 간 것, 이게 대장정이구나. 그때 모택동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아버지가 거기서 소비에트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모택동과 주울레 같은 인표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해주고 편안히 하도록 함으로써 출세길을 달리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습근평이에요. 그런데 습근평을 한자로 우리가 습근평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어 발음으로 시진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시시인 사람은 습시가 돼야 연습한다라고 할 때 습자요. 습시가 돼야 이게 동성인데, 시시 발음을 가진 그거 가지고 우리는 중국의 시진핑과 일가라고, 그런 사람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여행과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계는 있습니다. 여행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자, 예전에 광우병 사태, 효선이 미선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8주기 지나갔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탄핵까지 몰고 가고 정권을 뺏어가는데 성공을 했던 이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전선동의 명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전선동의 명수는 누구의 방법을 썼는고 하니,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모택동의 공산당 혁명 이론에 나오는 그런 선전선동술을 다 익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아, 이 사람들 이런 것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모택동이가 남창 폭동에 실패하고 나서 주울레를 데리고 탈출을 해나갈 때, 처음에는 많은 병력을 데리고 탈출을 했지만 중간에 계속 장개석 군대에게 쫓기느라고 병력을 잃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병들을 계속 끌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하고 민심 획득을 하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마다 병력 보충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전술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그 책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책사, 원대한 계획을 짜주고 그 다음에 이걸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 커다란 계획 이런 걸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하는 사람. 물론 모택동이도
그런 것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겠지만은 그 밑에 좋은 부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책사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다 짐작을 해요.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누구인지 다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뛰어난 책사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되니까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궁금하네요. 예? 궁금해요. 궁금해요? 말해도 안 해주면 그거는 나중에 사석에서 혹시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게 궁금하네. 이렇게 중국 여행을 하는 거는요. 자, 모택동의 대장정길을 따라서 가는 여행을 할 수 있고요. 삼국지 여행을 할 수 있고요. 단순히 경치만 보는 여행을 할 수 있고요. 문화를 보는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문화 안에서도 풍습에 관한 것, 건축에 관한 것, 예술에 관한 것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중국 여행의 또 하나의 매력이 뭡니까? 음식 여행이에요. 중국 여행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음식 여행이에요. 중국은 세계에서 2대 요리 그러면 세계 2대 요리 그러면 어디예요? 프랑스 요리와 중국 요리. 세계 3대 요리 그러면요. 이제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프랑스는 당연히 들어가죠. 터키가 들어가려고 그러고 타이가 태국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거기에 끼어들면 정말로 엄청난 선제가 되는 거죠. 세계 4대 요리, 세계 5대 요리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걸 밝히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국 4대 요리는 어디겠어요? 중국 4대 요리는 첫 번째 북경 요리. 면과 기름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북경 요리. 그 다음에는요, 상해 요리, 상해 요리. 그 다음에는요, 광동 요리. 그래서 광동 지방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다리가 달린 것으로는 책상 다리 빼고 다 먹고, 하늘을 나는 것으로는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만큼 요리에 자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또 하나 요리는 어디겠어요? 사천 요리예요. 스촨, 사천 요리. 그러면 사천이라고 했으니까 한자 아는 사람들은 단번에 짐작을 하죠. 아, 거기는 강이 커다란 게 4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천이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가 본거지로 삼았던 데가 여기예요. 유비가 차지했던 곳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오나라, 손권이 차지했던 곳은 이쪽이에요. 조조가 차지했던 곳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제갈량이 천하 삼분론을 이야기한 게 바로 여기를 근거지로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바다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해물 요리보다는요, 매운 요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휩쓴 요리가 화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청탕, 홍탕이라고 해서 커다란 이렇게 냄비에다가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맵고 뜨거운 그런 소스를 넣고 한쪽은 맑은 걸 넣어서 고기 이렇게 넣어서 익혀가지고 고기뿐만 아니라 온갖 걸 넣어서 익혀 먹는 요리요. 화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국 여행 가서. 예? 허꺼. 예, 허꺼. 그러니까 성조 달라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죠? 허꺼. 거기가 본산지가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 4대 요리 이야기했어요. 북경 요리, 사천 요리, 상해 요리, 광동 요리.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좀 잘 맞는 요리가 어느 쪽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제일 잘 맞는 데가 사천 요리라고 그래요. 왜? 맵고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여행을 할 때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 중국 음식점에 딱 가보면 뭐 한자로 도배되어 있죠? 한자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중국 요리는 보통 글자 이름이 네 개잖아요. 궁, 보, 개, 정.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넉자로 되어 있잖아요. 석자로 된 것도 있어요. 작장면.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 아니고 작장면. 그러면 작장면, 면은 면으로 소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에 산동하고 북경 쪽으로 만들어진 요리구나. 그런데 자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산동 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끼얹어서 성공한 거고요. 작장면이라는 거 있어요. 된장을 볶아 가지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된장 냄새 나요. 그래서 한국의 자장면 생각하고 잡수면 큰일 나요. 요리만 해도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중국 여행은 반드시 4사람이 한 팀 되십시오. 4사람이 한 팀 돼야 돼요. 왜 4사람이고 하니요? 4사람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첫째, 방을 구하기 쉬워요. 2사람 나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3사람이 되면요, 3인용 방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3사람이 되면 2사람 들어가는 방 하나 구하고 1사람 들어가는 방을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경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4사람이 가서 둘씩 나누어 자면 돼요. 그 다음 음식점에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중국 여행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침은 간단히 먹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꽈배기처럼 생긴 거 뭐 요타인가 뭐 그런 것도 먹고 죽도 이렇게 먹고 간단히 먹더라고요. 점심은 뭘 먹었어요? 점심은 보통 저는 국수를 사 먹었어요. 면 종류로. 하여튼 면 종류만 있는 대로 다 먹어왔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녁은 중국 여행의 본성을 드러내야죠. 4사람이 음식점에 찾아가요. 음식점에 찾아가서 중국 요리는 많이 주잖아요. 요새는 중국도 근대화가 돼서 현대화가 돼서 개인별로 세트 메뉴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4사람이 가서 요리를 4가지 시켜요. 요리를 4가지를 시켜요. 4가지를 시키는데 일단 한자를 이렇게 보고 요 한자의 의미 그 속에요. 요리 방법이 들어있고 요리 재료가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궁보, 개정 이랬잖아요. 개자, 이건 중국 발음으로 지가 되거든요. 아하, 닭개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요리 재료가 닭이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정, 곰배정자를 쓴 걸로 봐서 아하, 이건 네모나게 탁탁 끊어서 주는 것일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4개 시키면요. 그 다음에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미판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쌀미자에다가 밥반자를 해서 미반 이렇거든요. 미판. 미판이 있고 중국 숫자 해야 하는 거 다 아시죠? 2, 2, 3, 4, 5, 6, 7, 8, 9, 10 이러니까 미판 이거 큰 걸로 달라. 다이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즉석에서 중국 사람 발음을 그냥 차용해서 쓰면 되니까요. 성조가 안 되면 우리말로 하면 돼요. 예? 미반 대 그러면 저 무슨 성조가 저 따위 저런 게 있냐. 나중에 종업원이 틀림없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난리 마. 너 무슨 난리 마. 문장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니 어디서 왔노? 이렇게 물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를 4가지 시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요리부터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자, 요리 하나 왔죠. 접시, 앞접시 다 주잖아요. 앞접시 가지고 나누어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은 밥하고 요리하고 같이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먼저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밥을 커다란 그릇에 이만큼 담아줘요. 그래서는 덜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 하나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리 오죠. 또 먹죠. 3번째 요리 오죠. 또 먹죠. 4번째 요리 오죠. 또 먹죠. 하루 저녁에 요리 몇 가지 맛봐요? 4가지 맛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4가지죠. 그 다음날 되면 또 4가지죠. 기분 좀 나른다는 요리 5가지 시켜도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요리를 저녁마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재미를
놓치면 중국 여행에 의미가 없어요. 시간 너무 많이 간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동영상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잘 가네. 자, 그러면 제가 중국을 10번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디 갔는지 다른 지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제가 중국을 어디 갔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따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를 따로 발음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 그 다음에 가짜, 이거 형님이라고 할 때 따거, 따하민국, 대한민국. 국자는 발음을 워로 하는구나. 중국, 한국, 즉석에 익히잖아요. 다 익히잖아요. 보세요. 예. 자, 요게 이제 노랗게 해놓은 게 요게 남한이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중국 크기를 보십시오.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이렇게요. 이 섬도 중국이에요. 이게 해남성이에요. 이것도 중국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중국 거지만은 요건 지금 나라가 다르잖아요. 물론 저는 여기도 가봤죠. 여기 점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제가 가본 곳이에요. 그러면 자, 아직까지도 상해는 못 갔어요. 여기가 항주예요. 그 부근에 요거 항주, 소주, 여기가 소흥이라는 곳이에요. 샤오싱. 여기에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 루신, 원명은 주수인, 노신, 루신, 탄생지가 여기에요. 그리고 오나라와 경쟁이 되었던 월나라 이야기 아시죠? 고사성어의 오월동주라는 말 아시죠? 여기가 오예요. 이게 월이에요. 여기가요. 샤오싱, 소흥이라는 도시가 여기가 월이에요. 월의 근거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부차 이야기, 오부차, 월구천 이야기 아시죠? 구천이가 쫓겨들었다가 회계산도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여행을 해도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자, 여기는 뭐냐? 제가 한 번은 운남성에 여기 곤명에 가서 성림을 보고 그 다음에 대리를 보고 려강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가십시오. 여기를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오스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으면서 내려간 곳이에요. 지금 라오스의 루앙프라방과 곤명 사이에 고속철도 놓여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국경을 넘었는데 지금은 고속철로 쉽게 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배를 타고 메콩강을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다 여행 경로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데는 도대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초원으로 된 곳이에요. 초원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저기는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가 봤어요. 안 간 곳이 있잖아요. 티벳 빼놨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빠져 있잖아요. 중간에. 여기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형주가 있는 곳이에요. 형주. 관우가 이 부근에서 전사했잖아요. 여기를 제가 지금 빼놨잖아요. 삼국지 여행을 할 때 거기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친구 하나하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약속을 해놨는데 친구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이후로 코로나가 와서 못 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제가 아직도 여기도 비워놨잖아요. 광동성녀. 여기도 비워놨잖아요. 여기 비워놨죠. 그 다음에 내몽고 자치구도 비워놨죠. 영하 회족 자치구도 비워놨죠. 그런 식으로 비워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백두산도 아직 안 갔어요.
백두산은 통일되면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남들이 다 중국 거쳐갈 때도 나는 백두산만은 내가 반드시 우리 땅 거쳐서 가겠다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다가 아직도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못 갔죠? 해남도도 아직 못 갔어요. 베트남에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여행은 했어도 여기는 빠뜨렸어요. 자, 그러면 중국 한 나라를 도대체 몇 번 여행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해요. 와호장룡이라는 영화였어요. 와, 누워있는 거죠. 범이 누워있고요. 장룡, 용이 숨어있어요. 와호장룡이라고 하는 영화. 미국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동양적이고 동방의 무술이 환상적이어서 서양인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맛이 뿅 갔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 마을 있죠? 그게 어디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그러면 자, 실제로 찾아갔어요. 빠져나와서 요걸 보여주십시오. 홍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홍춘. 분위기 비슷하지 않나요? 굉촌입니다. 굉촌. 그런데 중사람들은 홍춘. 이런 것이에요. 굉촌이라고 해놨죠. 근데 영어 발음은 홍춘이라고 해놨으니까 아, 그렇게 읽는구나 하고 배우면 돼요. 그 부근에 있는 산이 황산이에요. 이 부근의 산이 황산이에요. 황산은 가는데 이런 마을은 빼놔요. 이 마을을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겠습니다. 이 마을을 하늘에서 보면 굉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예. 자, 이번에는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었어요. 이런 곳이에요. 아까 여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까 여기, 요 부분에, 여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붕 색깔 잘 보십시오. 아까 벽 색깔은 보았잖아요. 멈춰주세요. 아까 장쯔이와 주윤발이 이렇게 날아간 곳이 여기예요. 여기 날아간 거예요. 여기 광장이 보이죠? 여기에 스페인의 하몬 같은 돼지고기 다리를 걸어놓고 많이 팔아요. 여기에 서원이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이 동네 전체가 벽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스러운 모습인데 중국의 북쪽과는 완전히 달라요. 벽이 하얗고 마두장이라는 벽이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환상적인 곳인데 여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보라고 구원하고 싶어요. 오늘 제 강의 시간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 여기를 가보십시오라고 소개를 한다면 중국의 여기를 안휘성에 황산 옆에 있어요. 황산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요. 그런데 그 부근에 굉촌, 서재, 중국 발음으로는 CD라고 해요. CD, 컴팩트 디스크처럼 CD라고 해요. 굉촌이나 그 다음에 서재나 무원 같은 도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 못 보여드려요. 다음에 특별히 한 번 더 여러분들 관심 있어가지고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그런 곳들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우리 하회는 중국의 이런 고전적인 도시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런 고전적인 도시들이 곳곳에 엄청 박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특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휘성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므로 자기 자식들을 장사를 시켜가지고 장사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돈을 벌면 고향에다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는 과거 시험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고급 관리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건물조차도 벽은 하얗고 종이를 의미하고 지붕은 까맣고 먹을 의미해요. 그게 휘파 건축이에요. 아하, 중국의 안휘성과 그 다음에 항주, 소주 부근에는 그게 특징이구나. 아하, 그래서 절강성 사람들이 중국의 과거 시험에 최고 합격자를 낸 곳이구나. 중국의 수재들은 절강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과거 합격자가 안 나오면 하늘이 깨질 정도로 바싹 말랐다고 해서 생긴 말이 파천황이에요. 중국 여행은 알고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배워야 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알아야 할 것 수없이 많고요. 그런 데를 보면서 중국 문화의 저력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 못 산다고 깔보면 안 되는구나. 특히 남경 쪽으로 가보고 그런 여행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의 저력이 엄청 무섭구나.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니구나. 중국 못 산다고 업신여기고 깔보면 큰일 나겠구나. 중국 여행의 매력은 그런 데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고 삼국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삼국지 여행을 할 수 있고요.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하, 이렇게 중간에 정원이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둘러싸고 있는 사합원 구조. 아, 이거 북쪽에는 어떻고 남쪽은 어떻고 그래 되어 있구나. 아까 제가 광동 이야기를 했죠. 광동성에 가면 1000명에서 2000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고대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가본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한 가정이 1층부터 4층까지 한 구역을 쓰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된 데도 있고 원형으로 된 데도 있어요. 그걸 토루라고 하는데 토루가요. 수백 개가 골짜기에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아하, 이건 북쪽에서 전쟁을 펴가지고 남쪽에 온 사람들 객가, 손님 객자의 집가자예요. 객가인들이 중국 남쪽에 와서 터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구나. 다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람들이 다시 해외로 진출해서 동남아로 진출해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데 미얀마 같은데 가서 권력을 잡고 상권을 잡고 사는구나. 그래서 태국 여행을 해보면 태국 성조가 중국과 비슷하게 들려요. 태국에는 성조가 6가지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성조가 4가지 있는데요. 태국에 가서 숫자 헤아리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말로도 쉽게 들려요. 습, 이습, 삼습, 산습 이렇게. 아, 이거 한자 발음이구나. 한자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구나. 부터 시작해서 알 수 있어요.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10분 초가 됐어요. 10분 초가 됐어요. 오늘 저번에 오신 분들 돈은 내시고 안 오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기 전에 중국 여행 꼭 해보십시오. 볼 데가 워낙 많으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인생 나이 더 들고 우리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가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숨차네요. 숨차네. 중국 풍경. 한 10분쯤은 더 걸릴지 싶은데 적당하게 끊을게요. 곳에 감탄을 자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계림과 양색의 그림 같은 카르스트 풍경에서 계림 가보셨죠? 감각의 비현실적인 제가 동영상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로 지금 못 보여드렸어요. 장애간자의 무지개 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고속철도. 문화만큼 인상적입니다. 저는 많이 타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10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의 4대 명산 중 하나인 단번에 무슨 산인지 아시겠죠? 천하에 오를 산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산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산입니다. 황산의 매력은 새벽 풍경과 더불어 기이한 소나무, 기암괴석, 운해, 온천입니다. 황산은 어느 산보다 코스가 잘 짜여 있어 트레킹을 하기 좋은 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등산 초보자, 산악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 트레킹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영화 아바타 속 판도라 행성이 모티브가 된 곳이죠.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장각의 여행은 다른 중국 산들과 달리 힘든 산행이 아니라 편안한 트레킹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가보셨죠? 여행가기 좋은 시기는 9월에서 11월 초까지고요. 저는 2번 갔어요. 비나 습한 기후에 큰 문제가 없는 여행자시라면 4월에서 6월까지도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밑에서부터 걸어서 위에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여행하시려면 최소 4일 이상도 얼마나 걸리나요? 중에서 바로 올라가면? 2시간만 하고 올라가요. 2시간. 리장, 계림역. 계림 산수가 천하제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여기 가보셔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10대 수상 관광지 중 하나로 유럽의 베네치아를 간다면 동양에는 계림을 가셔야 돼요.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양삭은 자전거 혹은 대나무 뗏목으로 카르스트 지형과 강을 따라 멈춰 주십시오. 저는 중국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뗏목 배에다가 자전거 실어가지고 흘러내려와 봤어요. 이야, 좋다. 자전거는 현지에서 빌렸어요. 그건 또 자전거 여행할 때 얘기할게요. 자전거 여행할 때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12분 초과됐어요.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연에 오셨습니다.